이건 강이 아닙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거대한 콘크리트 수로일 뿐이죠. 세계적인 도시생태학자 아담 포스터 교수가 청계천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죠. 영하 17도의 살을 애는 한파가 서울을 덮친 그날 밤, 그는 자신이 가짜라고 조롱했던 바로 그곳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도시생태학 석좌 교수 아담 포스터입니다. 학계에서 제 별명은 그린워싱 헌터라고 할 수 있죠. 친환경이라는 포장 뒤에 숨어서 자연을 망가뜨리는 위선자들을 가장 혐오하거든요.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며 수많은 거짓 자연을 마주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골프장을 만들어 놓고 녹색혁명이라 떠드는 중동의 부호들, 숲을 밀어버린 자리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놓고는 탄소 중립을 외치는 기업들. 그들의 욕심 때문에 희생당하는 건 언제나 말 못하는 동물들과 무너진 생태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 눈으로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그 어떤 친환경 간판도 믿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최근 제 관심을 끈 의심스러운 현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을 흐르는 청계천이었죠. 발단은 시베리아 철새들의 이동 경로 데이터였습니다.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최오리와 청둥오리 무리가 넓고 안전한 한강 습지를 놔두고 서울 도심 한복판 좁은 수로로 급강하하고 있었거든요. 미친 짓이군. 빌딩 숲 사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날아간다니. 자살행위야. 저는 즉각 해당 지역의 위성자료와 수자원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그곳은 자연하천이 아니었습니다. 한강물을 펌프로 끌어올려 억지로 흘려보내는 말 그대로 거대한 야외 수족관이었던 거죠. 바닥은 시멘트로 덮여 있어서 먹이가 자랄 수 없고 물은 전기 모터의 힘으로 돌아가는 인공시설물이었습니다. 제 기준에서 그것은 강이 아니라 도심 미관을 위해 꾸며놓은 어항에 불과했죠. 이건 생태계 보호가 아닙니다. 납치입니다. 저는 조교에게 소리쳤습니다. 한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을 채워서 철새들을 유인하며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야생은 냉정합니다. 좁은 인공수조에 갇힌 새들은 결국 전염병이 돌거나 먹이를 찾지 못해 굶어 죽을 게 뻔했어요. 그건 보호가 아니라 학대였습니다. 마침 책상 위에는 서울시에서 보낸 초청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심생태 복원 성공 모델로 UN 등재를 추진 중이라며 자문을 요청한 거였죠.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성공 모델이라고요? 이건 명백한 실패 사례이자 전형적인 전시행정입니다.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UN 보고서에 불가 도장을 찍어야겠어. 축하해주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친환경 포장지 속에 숨겨진 콘크리트 어항의 실체를 폭로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좁은 수족관에 갇혀 죽어갈 새들에게 도망치라고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심판자의 마음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꿈에도 몰랐죠. 제가 마주하게 될 진짜 충격이 그 인공수족관이 만들어낸 거대한 생명의 드라마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끝없는 회색벽이었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와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 숲. 바람이 통할 길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하게 막힌 콘크리트 정글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철새가 찾아온다는 데이터는 아무리 봐도 기계적 오류이거나 누군가의 조작이 분명해 보였어요. 약속 장소인 청계천에 도착하자 서울시 하천관리팀 이준혁 팀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갑게 손을 내밀었지만 저는 그 손을 잡는 대신 싸늘한 시선으로 물길을 가리켰죠. 제 눈에는 이 모든 게 자연이 아닌 거대한 기계장치로 보였거든요. 저는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흐르는 저 물이 자연적으로 솟아난 건지 아니면 전기 힘으로 퍼올린 건지 말이에요. 이 팀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한강물을 끌어와 24시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갈수기에는 자연 유입량이 거의 없다는 말도 덧붙였죠. 제 예상이 단 1%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산책로로 내려가 물속을 들여다봤어요. 겉보기엔 맑고 투명했지만 생태학자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바닥은 시멘트로 매끈하게 발라져 있었고
물은 일정한 속도로 흐르는 기계적인 유수였죠. 수초가 뿌리내릴 흙바닥도 먹이가 자랄 퇴적층도 없는 이곳은 하천이 아니라 잘 꾸며진 정원 혹은 거대한 야외 어항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곳에 철새를 부른다는 건 맛있는 밥상이 있다고 속여서 감옥으로 초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오늘 밤 날씨 예보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붉은색 경고등이 켜져 있었어요. 10년 만에 기록적인 한파. 최저기온 영하 17도였습니다. 저는 이 팀장에게 경고했죠. 영하 17도면 한강 가장자리도 얼어붙는 날씨입니다. 그런데 고작 발목 깊이밖에 안 되는 이 수로가 버틸 수 있을까요? 자연하천은 수심이 깊어서 얼지 않는 곳이 생기지만 이런 인공수로는 다릅니다. 냉기가 돌면 순식간에 가장자리부터 얼어붙어서 결국 새들의 발을 묶는 얼음덫이 되고 말죠. 기계로 물을 돌려도 한계가 있습니다. 펌프가 조금만 멈칫하거나 유속이 느려져도 내일 아침 이곳은 거대한 얼음 무덤이 될 게 뻔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돈과 기술로 자연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진짜 자연의 혹독함 앞에서는 무릎 꿇을 거라고 말이죠. 이 팀장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저 흐르는 물만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저에게는 패배 인정처럼 느껴졌죠. 저는 오늘 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그 가짜 자연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살을 내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죠. 그 바람 끝에서 저는 이미 제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호텔 로비를 나서는 순간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서울은 거대한 냉동고 그 자체였어요. 휴대용 온도계 수은주는 영하 17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빌딩 사이로 몰아치는 칼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25도 밑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리의 가로수도, 간판도, 심지어 도로 위 아스팔트조차 추위에 질려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죠. 택시를 타고 청계천으로 향하는 길, 저는 스마트폰으로 서울 시내 다른 하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한강의 얕은 지류들은 이미 살얼음이 끼기 시작했고 흐름이 느린 습지는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어요. 자연의 섭리대로라면 수심이 얕고 바닥이 차가운 청계천은 가장 먼저 얼어붙어야 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꽉 쥐었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한 뒤 이 참혹한 실패의 현장을 기록으로 남겨 전 세계에 알릴 작정이었죠. 청계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주변 산책로는 미끄러운 빙판으로 변해 있어서 발을 내딛기조차 힘들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난간을 잡고 다리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연히 하얀 얼음장과 그 위에 웅크린 채 죽어가는 새들을 볼 거라 예상했죠. 하지만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적만이 흘러야 할 그곳에서 힘찬 물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거칠게 살아 숨쉬는 물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리 밑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청계천은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아니, 얼어붙을 틈이 없어 보였죠. 시커먼 물결이 맹렬한 기세로 하류를 향해 달리고 있었거든요. 낮에 이 팀장이 말했던 그 인공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대한 펌프가 쉴 새 없이 물을 퍼올리고 그 압력이 만들어낸 빠른 유속이 영하 17도의 냉기를 밀어내고 있었어요. 자연이라면 멈췄을 물길을 인간의 기술이 억지로라도 떠밀어 흐르게 만든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물 위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검은 점들이 둥둥 떠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망원경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시체나 쓰레기가 아니었어요. 청둥오리, 쇠오리. 수십 마리의 철새떼가 물 위에 둥둥 뜬 채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모든 곳이 얼어붙어 생명을 거부하는 이 혹독한 밤에 오직 이곳. 청계천만이 얼지 않고 새들의 요람이 되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흐르는 물은 얼음보다 따뜻했습니다. 새들은 그 검은 물결에 몸을 맡긴 채 서울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온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기록하려던 펜을 멈췄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가짜라고 비웃었던 그 인공 펌프가 자연조차 포기한 혹한 속에서 생명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돈과 전기로 만든 억지스러운 흐름이라고 비난했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그 에너지가 수천 마리 생명을 살리는 난방비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아직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물은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태계에는 물만 있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새들이 잠에서 깨어나면 배가 고플 겁니다. 시멘트로 발라진 저 매끈한 바닥에 과연 새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라도 남아 있을까요? 물은 흘려보냈지만 밥상은 차리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이 새들은 따뜻한 물 위에서 서서히 굶어 죽게 될 운명이었죠. 저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거대한 수족관의 바닥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자 물 위에 떠 있던 검은 점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추위를 견뎌낸 오리떼가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듯 했죠.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제 곧 저들의 비극이 시작될 거라 생각했어요. 물은 흐르고 있지만 이곳은 자연하천이 아니라 바닥까지 시멘트로 발라진 인공수로였으니까요. 먹이가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리들이 물속으로 머리를 쳐박고 엉덩이만 내민 채 잠수를 시작한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마리가 동시에 물속을 헤집으며 무언가를 열심히 쪼아대고 있었죠. 설마 배가 너무 고파서 바닥에 돌이라도 씹어먹는 건가? 저는 급히 고성능 망원경을 꺼내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리들이 부리로 건져 올리는 게 무엇인지 똑똑히 확인해야 했거든요. 시민들이 던져준 과자 부스러기인지 아니면 굶주림 끝에 씹는 돌멩이인지 말이죠. 하지만 렌즈 너머로 보인 광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오리의 부리 끝에 들려있는 건 살아서 파닥거리는 은빛 물고기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녀석들은 바닥 돌틈에 붙은 다슬기를 껍질째 씹어먹고 있었고 바위 사이사이에는 초록색 이끼가 풍성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 20년 전에는 차가운 콘크리트였을 그 바닥 위에 흙과 모래가 쌓여 두툼한 퇴적층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 모래톱 사이로 수초가 뿌리를 내렸고 그 숲풀 사이로 작은 물고기 떼가 숨어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인간은 그저 물길만 터주었을 뿐인데 자연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스스로 밥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제가 죽음의 수조라고 비웃었던 그 인공 구조물 위에서 가장 완벽하고 풍요로운 생태계가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누군가 먹이를 주지 않아도 이들은 스스로 사냥하며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가짜 자연이 아니었습니다. 인공의 뼈대 위에 자연의 살이 붙은 살아있는 하천이었어요. 저는 망원경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도 흐르고 먹이도 있다니. 제 완벽했던 논리가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항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니까요. 좋습니다. 밥상은 인정하죠. 하지만 여긴 너무 훤합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갈대밭도 덤불도 없는 탁 트인 개활지였습니다. 이런 곳은 천적들에게는 뷔페나 다름없죠. 고양이나 족제비가 덮치면 숨을 곳 없는 새들은 그 자리에서 사냥감이 되고 말 겁니다. 게다가 공기는 또 어떻습니까? 꽉 막힌 빌딩 숲. 바닥에 고인 매연은 새들의 작은 폐를 서서히 망가뜨리게 분명했어요. 배부르게 먹여서 천적에게 바칠 셈인가? 저는 마지막 검증을 위해 측정기를 들고 물가 더 깊숙이 내려갔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위험한 사지인지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먹이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제 마음속 경고등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이 엄습했죠. 저는 이 팀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보세요, 이 팀장님. 밥만 먹으면 뭐합니까? 여긴 너무 훤합니다. 갈대밭도 덤불도 없어서 몸을 숨길 곳이 전혀 없잖아요. 고양이나 족제비가 덮치면 이 새들은 도망칠 새도 없이 학살당할 겁니다. 저는 도시의 포식자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고 빠르죠. 이런 개방된 지형은 그들에게 완벽한 사냥터나 다름없었어요.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공기였습니다.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도심의 도로변은 매연과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려지고 있었죠. 서울 같은 분지형의 고층 빌딩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으니 나쁜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여 있는 겁니다. 여긴 지금 따뜻한 가스실입니다. 물은 깨끗할지 몰라도 공기는 독가스나 마찬가지예요. 새들의 작은 폐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휴대용 대기질 측정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도로변에서 이미 나쁨을 가리키던 붉은 숫자가 물가로 내려가면 더 심각하게 치솟을 거라 확신했죠. 저는 측정기를 든 채 물길 바로 옆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기계 화면을 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붉은색이었던 경고등이 순식간에 파란색 조음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도로변과 불과 5m 차이였는데 수치는 거짓말처럼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고장났나? 기계를 툭툭 쳐봤지만 수치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의 존재를 깨달았죠. 빌딩 숲 위쪽 공기는 꽉 막혀 정체되어 있었지만
움푹 파인 이 물길을 따라서는 차갑고 신선한 바람이 고속도로처럼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팀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바람길입니다. 물길이 뚫리면서 북악산의 신선한 공기가 도심 깊숙이 들어오는 통로가 생긴 겁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었어요. 꽉 막힌 서울 도심의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고 탁한 매연을 씻어내는 거대한 도시의 허파였던 겁니다. 새들뿐만 아니라 이곳을 걷는 사람들도 이 바람 덕분에 숨을 쉬고 있었던 거죠. 공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위험하다고 지적했던 그 탁 트인 지형도 다시 보니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새들은 산책로가 아닌 물 한가운데 솟아있는 모래톱과 바위 위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육상 포식자가 저들에게 접근하려면 저 물을 반드시 건너야만 했습니다. 제가 비난했던 인공 펌프가 만들어낸 그 물살이 역설적으로 천적의 접근을 막는 해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시야를 가리는 갈대숲이 없으니 멀리서 다가오는 적을 미리 발견하고 날아오르기에 훨씬 유리했습니다. 숨을 곳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이 뚫린 공간은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공기는 빠르게 흘려보내고 천적으로부터는 시야를 확보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요새였죠. 자연하천보다 더 안전하게 설계된 이 도심 속. 피난처에서 새들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측정기를 주머니에 넣으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은 인간이 만든 함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계된 생명의 방공호였던 겁니다. 해가 중천에 뜨고 점심시간이 되자 청계천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인근 빌딩 숲에서 쏟아져 나온 수천 명의 직장인과 시민들이 산책로를 가득 메우기 시작했거든요. 검은 코트와 패딩을 입은 인파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광경은 제가 보기에 거대한 포식자의 습격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생태학자로서의 경험상 도심 속 야생동물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천적은 다름 아닌 인간이거든요. 호기심에 소리를 지르거나 사진을 찍겠다고 플래시를 터뜨리는 무지한 행동들. 저 많은 인파가 한마디씩만 거들어도 밤새 편안히 쉬던 새들은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아 날아가거나 심하면 쇼크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망가지는군. 인간의 이기심이 새들의 쉼터를 구경거리로 만들었어. 저는 새들이 놀라 푸드득거리며 날아오를 혼란스러운 순간을 예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1분, 5분이 지나도 우려했던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천 명이 움직이는 공간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하고 고요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믿지 못할 광경에 멍해지고 말았죠. 청둥오리 가족 한 무리가 물가에서 뒤뚱거리며 걸어 나와 산책로. 바로 옆에 있는 모래톱으로 올라와 털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걷는 길과는 불과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였어요. 손만 뻗으면 닿을 듯한 그 아슬아슬한 거리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새들은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거실에 앉아있는 것처럼 평온하게 날개 밑을 다듬고 꾸벅 졸기까지 했죠. 더욱 충격적인 건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런던의 하이드파크였다면 어땠을까요? 비둘기에게 빵 부스러기를 던지며 모여들거나 셀카를 찍겠다고 새를 쫓아다니는 관광객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 서울의 시민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새들이 있는 구간을 지날 때는 목소리를 한 톤 낮추거나 발소리를 죽였어요. 심지어 좁은 길목에 오리가 앉아 길을 막고 있자 바쁜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새를 쫓는 대신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기다리거나 옆으로 돌아서 걸었습니다. 그 누구도 재촉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죠. 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새를 간섭하지 않는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공존. 그것은 야생성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새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 두 발로 걷는 거인들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 이곳은 안전하다는 데이터가 지난 20년 동안 이들의 유전자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산책로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봤습니다. 그때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오리다 하고 소리치며 달려가려 했어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어머니가 재빨리 그러나 아주 부드럽게 아이의 손을 잡으며 멈춰 세웠죠. 그리고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밥 먹잖아. 놀래키면 안 돼. 눈으로만 인사하는 거야. 아이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입에 작은 검지손가락을 대고는 까치발을 들고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이곳에서는 어린아이조차 생명을 대하는 예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완벽한 생태계를 완성한 마지막 퍼즐은 거대한 펌프도 과학적인 바람길도 아니었어요.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산책로를 돌아가며 보고 싶어도 거리를 유지해주는 시민들의 높은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무심한 듯 따뜻한 배려가 이 도심 한복판에 가장 강력하고 투명한 보호막을 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노트에 적혀있던 구경거리라는 단어 위에 굵은 줄을 그었습니다. 이곳은 인간의 유흥을 위한 동물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야생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세련되고 성숙한 공존의 현장이었어요. 저는 홀린 듯 산책로 벤치에 앉아 그 평화로운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제 옆에는 희끗한 머리카락의 노신사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분은 손에 든 낡은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르며 물가에서 잠수하는 오리떼를 흐뭇한 눈길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손주들의 재롱잔치를 보는 할아버지의 눈빛과도 같았죠. 생태학자로서 저는 늘 궁금했던 게 있었습니다. 도심 속 야생동물은 필연적으로 소음과 배설물 문제를 동반하거든요. 뉴욕이나 런던의 공원에서는 비둘기 떼의 배설물 때문에 벤치를 철거하거나 시끄러운 울음소리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분께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저 새들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깃털도 날리고 냄새도 나고 가끔은 시끄럽게 울어댈 텐데요. 노신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오리떼에게 시선을 돌리며 덤덤하지만 깊이 있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죠. 가족이 밥 먹고 떠드는데 시끄러울 게 뭐 있겠소. 저놈들도 먹고 살려고 저러는 건데. 오히려 저 녀석들이 팔딱거리며 살아있는 게 보이면 나도 덩달아 살아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분의 대답은 짧았지만 제 가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참아준다는 차원의 인내가 아니었어요. 새들을 불청객이나 관리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자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곳 청계천의 진짜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하천이 아니었어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으로 입양한 거대하고 아름다운 반려하천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출근길에 마주치는 오리에게서 위로를 얻고 누군가는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고단한 하루를 씻어내고 있었죠. 그들에게 청계천의 새들은 더러운 짐승이 아니라 팍팍한 도시 생활을 함께 견뎌내는 동료였던 겁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오기 전 비행기 안에서 적어두었던 쇼라는 단어를 굵은 펜으로 벅벅 그어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새로운 단어를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공존. 사전적 의미의 공존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누고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서로를 지켜주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공존의 형태였어요. 효율과 편리를 최우선으로 따지는 현대 도시에서 서울은 가장 비효율적일지 모르는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생태계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았지만 청계천은 여전히 활기찼어요. 저는 그 풍경 속에 섞여들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단순히 건물을 높게 쌓아 올린 게 아니라 사람과 자연의 마음을 쌓아 올렸구나. 그 단단한 마음의 벽이 있는 한, 그 어떤 혹한이 닥쳐와도 이곳의 생명들은 결코 얼어붙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귀국날 아침 저는 출국 시간을 쪼개 다시 한번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이준혁 팀장이 저를 배웅하기 위해 나와 있었어요. 그는 첫날처럼 정중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지만 그를 대하는 저의 마음가짐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에게 악수조차 청하지 않았고 독서를 퍼부으며 이곳을 가짜라고 모욕했었죠. 저는 모자를 벗고 그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평생을 자연 연구에 바친 학자로서 표하는 깊은 존경의 의미였어요. 이 팀장님, 저는 오만했습니다. 인공 펌프로 물을 돌리는 것을 보고 자연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었죠.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자연이 모든 것을 멈추고 얼어붙은 그 혹독한 밤에 생명을 흐르게 한 건 바로 당신들의 그 기술이었습니다. 이 팀장은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은 100% 순수한 자연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연보다 더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가 내어준 가장 넓은 품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보존이 아니라 보호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제가 작성한 최종 보고서 초안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보고서의 표지에는 더 이상 실패 사례나 생태계 교란이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대신 서울 청계천, 회색 도시에 초록색 심장을 심는 법이라는 새로운 제목이 적혀 있었죠. 그것은 제가 전 세계 그리고 유엔에 제출할 서울의 정답지였습니다. 이 팀장과 작별 악수를 나누고 돌아서는 길 등 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유난히 경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펌프가 돌아가는 기계음이 아니라 도시의 심장이 뛰는 소리였어요. 며칠 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제 강의실. 저는 학생들에게 서울에서 찍어온 사진 한 장을 스크린 가득 띄웠습니다. 영하 17도의 혹한 속에서도 하얀 물안개를 피어올리며 흐르는 청계천, 그리고 그 위에서 평온하게 잠든 철새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강의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마지막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연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격리라고 배웠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게 울타리를 치는 것만이 능사라고 믿었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도시 한복판으로 초대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 속 흐르는 물결을 가리켰습니다. 미래의 도시는 더 높은 빌딩을 짓는 게 아닙니다. 콘크리트 바닥을 뜯어내고 그 아래 숨죽여 흐르던 물과 바람의 길을 터주는 겁니다. 서울처럼 말이죠. 강의가 끝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토론토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문득 서울의 그 따뜻했던 물길이 그리워졌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위에서도 기적의 꽃을 피워내고 생명을 불러들인 기적. 그것은 최첨단 기술도 막대한 자본도 아닌 포기하지 않고 물길을 터준 한국인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거대한 수족관이라 비판받던 인공 물길이 가장 혹독한 추위 속에서 수천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기술이 물길을 터주고 시민의 배려가 그 길을 지킬 때 차가운 회색 도시도 따뜻한 초록색 심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청계천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소리 TV였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이야기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